저는 젊은 시절에 한때 무정부주의에 대한 환상을 좀 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없는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우리는 발해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0일 전일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나라 최고의 영토를 자랑했었던 발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발해는 해동성국이라는 명칭에 무색하게 그 멸망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의 역사죠. 자, 그러면은 오늘 발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해동성국 발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기록으로 보면은 일본에서는 이제 뭐 고려 국왕이라든가 또 부여의 습석을 회복하였다. 중국 기록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별종 뭐 이런 식으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후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유민들을 모으고 또 말갈 민족들도 모아가지고 대주영이 698년에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아들이었던 이제 무왕이라든가 문왕 그때쯤에서 이제 발전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후 잠깐의 혼란기가 좀 있었습니다. 한 25년 정도 해서 이후에 그 혼란기를 극복하게 되고 9세기 초에 선왕이라고 해서 발해에 이제 전성기를 열게 되는 왕이 있어요. 그때 전성기가 얼마나 강대했느냐? 당시 중국 사람들한테 바다 동쪽의 강성한 왕국,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왕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전기가 지속이 돼요. 그런데 불현듯이 926년에 거란의 한 번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미스테리하죠.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에서 시작을 했고요.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획득했었던 발해가 왜 그렇게 쉽게 멸망했는지 같이 한번 추측해보죠. 네,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강력하게 성장한 거란의 군사력인데요. 이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민족인데 처음 기록은 이제 5세기 초반의 중국 기록에서 보이고 이후 우리나라의 장수왕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얘네가 발해랑 처음 이제 연결이 됐었던 거는 697년에 이진충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안 하고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아버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내 딸 인생 이렇게 바닥으로 몰아놓고 어떻게 죽어가나 구경하러 왔어? 이후에 손만영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의 당나라에 의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그 과정에서 유민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대주영이 이동을 하면서 발해가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거란에 의해서 당나라의 이제 동쪽 지역이 혼란스러움을 타서 발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거란족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200년 이상을 이제 전전긍긍하다가 당나라가 멸망할 때쯤에 다시금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거란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강성한 요인을 갖고 있느냐? 일단은 유목민족의 특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사 집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 살아오는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강인한 생존력이 패시브예요.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기마공술에 굉장히 능숙하거든요. 또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축업을 종사하고 수렵을 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마공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타는 것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국궁을 좀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 숙련을 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더불어서 부족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대 전술이 기본 전술 단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은 기본적으로 괴물 같은 그러한 전투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랜 기간 동안 당나라의 예하에 있다 보니까 목축업 플러스 농업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목민이 갖출 수 없었던 경제력을 또 같이 포함하게 됩니다. 심지어 당 말이 되면요. 여러 한인들이 이 혼란을 피해서 거란 민족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기존의
유목민족이 갖출 수 없었던 군사력과 조직력 또한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목민족의 장점에 농경민족의 장점까지 같이 갖춘 거란민족이 얼마나 강력해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서 거란에서 이제 나름대로 강성해졌을 때 10세기 초에 한 또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야율 아복인데요. 이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 중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후방에 있었던 발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발해를 먼저 공격하려고 해요. 909년에 요동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11년 해족과 습족을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발해가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중국의 후량이라든가 한반도의 신라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두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미 두 국가는 혼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과정에서 거란은 계속해서 힘을 키우게 되고 발해를 공격하기 직전에 서당을 공격하게 됩니다. 924년에 몽골 지역에 있었던 유목민족이라든가 또 힘이 약해진 돌궐이라든가 토번, 얘네들을 이제 완전히 복속을 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 발해를 공격해서 양동작전을 벌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925년에 서방을 완전하게 점령한 거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해를 공격하기 직전에 다다르게 된 거죠. 자, 이제 발해의 멸망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음력으로 12월 21일 발해로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선 돌연 원래 전투 지역이었던 요동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북쪽의 부여부로 진격을 해요. 그래서 12월 29일 날 부여부를 포위합니다. 여러분들, 이 먼 거리를 열흘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진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목민족의 무서움입니다. 이 엄청난 기동성은 사실 이후에 여러 농경민족들이 유목민족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래서 1월 3일 날 부여부가 함락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왕이었던 대인선이 노상을 보내가지고 3만의 구원병을 보내는데 이것도 이제 거란의 기병에 의해서 격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선 바로 거란군이 1월 9일 내려와서 발해의 수도 상경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2일 발해왕 대인선이 항복을 청하고 14일 날 항복 절차를 밟게 된다는 거죠. 출정한 지 20일 만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거란군이 엄청난 기동력과 파괴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거란군의 역할을 굉장히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발해를 멸망시킨 이후에 거란의 역사가 당시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력이 굉장하거든요. 서하라든가 또 중국의 5대 왕조라든가 또 북송이라든가 이런 나라들한테 끼친 걸 보면은 거란의 영향력은 결코 약해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좀 타당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내부적인 이완이었는데요. 거란의 역사서인 요서를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심을 틈타서 움직였으므로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 이심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다른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해 내부에 다른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이게 보면은 이제 지방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례를 보면요. 발해의 예하였던 뭐 보로국이라든가 흑수, 그리고 이제 돌고, 이러한 여진 부락이라든가 소국들이 당시에 신라라든가 고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왕조에 독자적으로 수교를 맺는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뭐 울릉도, 제주도가 일본이랑 독자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멸망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싶고요. 더불어서 발해 같은 경우는 이원적인 민족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토인이라고 해서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지배층을 포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피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말가린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국가의 지배 체제 자체도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리고 지방의 수령들이 관리하는 그런 이중적인 통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국가를 결집력 있게 잡아주는 역할이 아니라 약간 각자도생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또 지배층에서도 분열 과정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시 사례를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20년에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 4명이 일본으로 그냥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신이라는 건 그 당시 나름의 상층부를 얘기할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앙정권에 이런 내분이 있었으니까 약간 일본으로 가서 귀화를 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925년대가 되면은 고려의 이제 장차관급의 인사들이 그냥 아예 내려가 버립니다. 근데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요. 뭐 기록에 보면은 이제 뭐 500명, 뭐 100호, 1000호. 그러니까 제가 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 집안이라고. 당시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했으니까 멸망 1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장차관급의 인사가 내려간다는 것은 아마도 발해 지배층 간의 내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원인입니다. 바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발해 오판인데요. 발해 멸망에 대한 기록이 원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기록 자체도 적국이었던 거란의 기록이 주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발해 멸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백두산 폭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채널을 만들게 된 게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전 무조건적으로 가짜뉴스라든가 뭐 카더라, 약간 이러한 거짓 정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검증된 자료 혹은 출처를 밝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좀 원칙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개인적으로 또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잡았을 때에는 외교적인 그런 부재가 굉장히 좀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발해의 멸망이 어쨌든 제1의 원인은 거란의 침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란 민족이랑은 한 번밖에 수교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동진출 이후에. 그런데 이외에 중국 왕조 후량이라든가 후당이랑은 9차례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랑도 외교적으로 막 도와달라,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좀 무의미한가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5대 10국 시대의 혼란기였고요. 한반도도 후삼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코가 석자인 애들한테 도와달라, 약간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상경성을 포위하는 과정에서 신라군이 거란군을 도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 속에서 신라가 진짜로 거란군을 도왔을까라는 것도 의문점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외교적으로 발해의 그러한 실패가 나타나는 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고려도 여기에 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 뭐 만부교 사건 뭐 이런 것처럼 고려가 국초부터 거란과 적대적인 위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요,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거란에 대해 강경책을 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발해가 존속했을 때는 발해에서 내려오는 유민들을 이렇게 쭉쭉 뽑아먹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발해가 멸망하니까 발해의 원수를 갚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나름대로 약간 물자 교류도 있기도 했었어요, 거란이랑.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이렇게 냉엄한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슬로건도 많이 바꾸고. 결국에는 발해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1의 멸망 원인이었던 거란족과의 외교, 또 군사적인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발해의 멸망 과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발해의 멸망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대인선이 이제 항복을 한다고 했었죠. 항복을 한 다음에 태조가 이제 이름을 내려줘요. 오로고. 그리고 이제 이 대인선의 와이프에게 아리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수치스러운 게 오로고와 아리지는 당시 발해 원정 당시에 태조가 타고 온 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말의 이름. 그러니까 자기의 반려동물의 이름을 적국에 항복한 왕에게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백성들의 삶도 엄청나게 처절했습니다. 멸망 이후에 발해에 있었던 이 십수만의 유민들을 요나라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고려로 이주한 유민들도 많잖아요. 뭐 기록으로 따져도 한 10만 명 이상이 되고 대광년을 따라서 뭐 수만 명이 내려가기도 했었고, 또 발해 멸망 이후에 200년 가량을 계속해서 발해 지역에선 반란이라든가 또 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흥 운동은 요나라가 멸망한 금나라 때에 이르러서야 이제 종식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우리는 발해를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젊은 시절에 한때 무정부주의에 대한 환상을 좀 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죽어서 묻혀야 할 곳은 국가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발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점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헬조선이다, 또 막 빨리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진짜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그러한 풍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상으로 2025년 2월 10일 좌니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